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족치료 상담 및 치료에서 머레이 보헨의 다세대 정서중심 가족치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중에서 대상별 접근 중에 여러 이론들을 이제 그 중에 선별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챕터는 보헨의 다세대 가족치료와 다음 시간에 배울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치료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헨의 다세대 가족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3시간 동안 진행될 컨텐츠는 발달 개념 및 주요 개념, 또 치료 목표, 치료 과정, 치료자 역할 및 치료 기법, 적용 사례 및 평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레이 보헨은 가족치료 발달의 선구자이자 최초의 이론가로 활동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그가 1913년부터 1990년 사망한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족치료 연구와 임상에 독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헨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분석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중심적이어서 가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일찌감치 깨닫고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임상적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어머니에 대한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모자공생이라는 개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는 뭐냐면 정신분열증 자녀와 그 어머니가 병리적 애착을 가진 나머지 하나의 몸처럼 보이는 상태로서 모자 간의 분리 불안과 또 결합 불안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강렬한 애착과 긴장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성적 자기 통제가 어려운 병리적 애착 형태인 불안한 애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헨이 다세대 역동 가족치료 또는 다세대 정서중심 가족치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보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쭉 연구를 하면서 연구 단위를 모자 관계에서 아버지까지 포함한 3자 관계로 확대시켜 모자 공생 관계가 사실은 아버지를 포함한 전체 가족원이 관여된 정서 과정임을 발견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모자가 공생이었지만 아버지와의 3자 관계가 모자가 공생할 수밖에 없었던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신 다세대 정서 중심 치료에서 얘기하는 삼각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게 보헨이죠. 이로써 이제 보헨은 모자공생 개념을 확대해서 전체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유기체로 보고 또 이후에 가족을 단위로 하는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세대의 정서 체계를 중시하는 가족 체계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보헨이 발견한 개념 중심에는 우리의 삶에는 만성 불안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고 보았고 또 정서 과정이 강해질수록 가족은 서로 의존성이 높아지며 정서적 반응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화된 가족의 자아 집합체를 벗어나도록 하는 게 보헨이 얘기한 이 다세대 정서 중심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하나 이제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별표를 만성 불안의 크기라고 보신다면 이 네모와 동그라미를 각각의 두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의 융합 정도와 만성 불안을 나타낸 이제 그 도식인데요. A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네모 A와 동그라미 B, 그러니까 네모와 동그라미가 강한 연합성을 보이는 미분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사람 간의 정서적 상호 의존이 너무 높아서 매우 높은 수준의 만성 불안을 만들어낸다. 이걸 이제 융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B나 C 같은 경우는 점진적 분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분화들이 점점점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D 같은 경우가 이론적 수준에서나 있을 법한 완전한 분화로 만성불안을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건강한 각각 가족 구성원 간의 체계인데, 과연 우리 대부분의 가족 구조 안에서 또 가족 기능 구조 형태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갖기란 이제 하나의 우리의 그 어떤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태. 그럼 이제 자아분화와 융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호앤의 다세대 가족 치료를 보는데 발달 배경 및 주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자아분화와 융합을 볼 건데요. 자아분화의 개념을 보시면은 자아분화는 보호앤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호앤이 개인이 원가족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 이것들이 이제 자아분화인데, 결국 자아분화는 이제 정신 내적 또는 대인 관계적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내적은 사고 기능이 감정 기능에서 분리되는 정도를 의미하고, 대인 관계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신념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자아분화는 사고로부터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타인과 구별되는 확신과 신념, 자주성을 지닌 정도를 자아분화가 된 상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화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고와 감정의 분리가 가능한 사람을 우리가 분화 수준이 높다 또는 자기 분화, 자아 분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분화된 사람이 이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서 감정적 자제력과 객관적 사고 기능을 지니고 또 아울러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신념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친밀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화되지 않은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사고를 구별하기 어렵고 또 감정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고와 감정이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상황에 처했을 때 욱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나 욱할 수 있는데 이 욱을 자제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가 분화의 수준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건과 감정 또는 사고와 감정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느냐 정도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분화에서도 기본적으로 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아가 어느 수준까지 분화가 되면 그 분화 수준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게 이 정도겠죠. 그러면서 반면에 또 기능 분화는 기본 분화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나 기본적인 분화 상태는 항상 그대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분화가 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기능 분화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호에는 자아 분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족 전체가 정서적으로 끈끈하게 뭉쳐 있는 상태를 우리 앞에서 봤던 미분화된 가족 자아 집합체 또는 미분화된 가족 자아군이라고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는 분화된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분화되지 않은 가족을 미분화된 가족의 자아들의 집합체다라고 본다라는 개념을 보우엔이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개념을 정의를 했다면, 이것들을 벗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 이 보우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족들은 다른 가족원을 자기 자신의 연장으로 보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서 서로 밀어내고 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밀착 또는 융해 됐다라고도 하고, 또는 격리, 뭐 단절,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이제 그 보이엔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체계론적 개념인 융합 또는 융화라는 그 단어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융합이 클수록 분화 능력이 저하되어서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욱해서 그냥 순간, 또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거나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능이 현저히 이제 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적인 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보호행 같은 경우는 자아 분화에서 정신 내적 측면보다는 대인 관계 측면을 더 비중 있게 봤어요. 즉 가족 관계, 가족 체계 안에서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의 측면들을 더 중점적으로 봤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자아 분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게 될 사례들, 상담 현장에서 만나게 될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이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대로라면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 자아 분화 수준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기서 정의를 볼 때 우리가 보호에는 이론적 의미에서 개인의 자아와 가족군, 그러니까 가족의 자아군의 융합이 얼마나 분해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자아 분화의 연속성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아 분화의 수준, 그래서 이론적 자아 분화 범위는 감정, 사고 기능과 자신 타인의 융합이나 분화 정도에 따라서 0에서 100이라는 연속성상에 4가지로 구분점을 나누어서 이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사고, 감정 기능, 사고 기능, 또 자신과 타인의, 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융합되었는가 또는 분화되었는가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융합되었느냐, 분화되었느냐를 우리가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아분화 척도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족치료 상담 현장에 오면은 자아분화 척도 검사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이 점수 척도가 나오겠죠. 0에서 100점까지. 그러면은 이 0에서 25점 사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로 본다면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 상태의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융합되어 있다. 그래서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자기 주관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25점에서 50점 정도는 관계지향적이다. 이건 좀 좋게 얘기하면 관계지향적이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의존적인 거죠. 타인 의존적.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의사표현,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50점에서 75점 정도는 비교적 분명한 신념을 갖고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비교적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 자기 주도적,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75점에서 100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분명한 가치를 지닌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에서 100점 정도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불안 정도를 봤던 우리 도식이 하나 있었죠. 만성 불안에서 요 정도 수준이 75에서 100점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 수준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50에서 75점 정도가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나 보편적 그 이하 50에서 25 수준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아분할 정도가 낮은 사람은 경직되고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감정과 이성이 혼합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힘들며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한다든가 욱한다든가 자기 통제가 안 된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자아분할 정도가 높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사람을 자아분화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융통성과 적응력이 삶의 목표가 있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생각과 감정이 분리된 사람을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아분화적도 검사를 하면 0에서 25점, 또 25에서 50점, 50에서 75점, 70에서 100점 수준에 쭉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그 해석의 그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50에서 75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얘기한 비교적 분명한 신념을 갖고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 타인의 선택과 타인의 인정에 대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불안 상태에서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불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정서가 안정되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만큼 사고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나기는 하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융합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족 치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은 거의 25에서 50 그 이하인데 25에서 50 정도의 수준은 융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관계지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의존적이다. 또 독립적 결정이나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해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분위기를 살피는 거죠. 긴장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균형을 잃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과 정서 장애를 보인다. 그래서 쭉 자기 통제를 해오다가 욱 할 때 정말 이제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이 0에서 25점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족 치료 대상, 가족 상담 대상으로 또 개인 상담 대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인데 여기서 얘기한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융합, 자기 주관에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로 보면은 감정과 사고의 융합이 아주 심해서 자신의 삶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조울이 심하거나 우울이 심하거나 날씨 기후변화 또 상황 이런 거에 굉장히 자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개별성을 희생하며 불안 수준을 높이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삶의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의존과 대응을 소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상처받으며 심한 역기능과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수준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그 주요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첫 번째가 분화 얘기했어요. 자아 분화 정도의 수준. 분화가 되었느냐, 융합되었느냐를 봤다면 두 번째는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그래서 삼각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나 대상을 관계로 끌어들이는 정서적 역동이라고 할 수 있죠. 보우에는 삼각관계를 아주 적은 안정적 관계 체계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즉, 보통 두 사람 관계는 아주 가깝거나 소원해질 위험을 진입으로 이러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보우엠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즉, 두 사람 관계에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면 그중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끌어들여서 삼각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 삼각관계는 한 사람의 불안과 긴장 감소에 도움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 불안이 계속 증가하면 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또 끌어들여서 여러 개의 삼각관계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삼각관계가 확산될 수 있다. 보우에는 삼각관계를 가장 적은 안정적 관계 체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삼각관계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사랑받고 싶은 아내가 독립적인 남편과 긴장이 발생해서 이것을 해소하려는 방법으로 형성하는 삼각관계. 즉, 이때 긴장이 어느 한도에 이르면 아내는 특정 자녀랑 강한 애착관계를 만들어내요.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불완전한 애착을 제3자를 끌어들여서 특정 자녀를 끌어들여서 강한 애착관계를 만들어내죠. 이때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긴장을 그렇게 하면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걸 자녀에게. 이렇게 형성된 남편, 아내, 아이 간의 삼각관계는 남편, 아내, 아이보다 더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강하게 버티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안정된 이인관계, 사실은 우리가 부부, 남편과 아내가 안정된 상태의 이인관계여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가 긴장관계일 때 이 자아분화 수준이 안정된 남편은 본인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의 불안을 아이하고 긴밀한 애착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본인의 안정된 체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이렇게만 되면 되느냐? 결국은 이런 관계는 이 갈등에서 결국은 둘의 관계가 점점점 소원해지고 또 이 아내는 그럴수록 자녀와 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 밀착됨으로써 이 아내는 남편과 소원한 관계. 여기서 끝나느냐? 결국은 이 남편은 자녀와 갈등 관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삼각관계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다세대 가족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삼각관계에서 본인들도 뭐냐면 불완전한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 가족 내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발견이 돼요. 사실은 어느 가정에서나 조금씩 드러내는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아들과 아버지가 오랫동안 불화를 겪을 동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안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즉 어머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요. 그러니까는 안정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소원한 그냥 아빠의 의견에 따라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고 그 결과 부부 사이의 불화가 표면화되진 않아요. 그 소원한 관계가 되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를 더 동정하고 어머니와 더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 편이 돼서 아버지를 오히려 비난하죠.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엄마가 길을 못 피느냐. 엄마가 자기주장하도록 못하느냐."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부자 관계에 불화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에서 불화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제 부부 관계의 긴장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긴장이 더 커지게 될수록 이 삼각관계가 한쪽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과도하게 애착을 만들어내고 또 한쪽 부모하고는 과도하게 긴장, 갈등 상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요 개념에서는 핵가족의 정서 체계인데요. 핵가족의 정서 체계는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 원가족에서부터 형성되어서 배우자 선택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세대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자아분화 상태의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즉 핵가족은 남녀의 결혼으로 형성되고 이들 각자는 독자적인 생활 방식과 원가족에서 형성된 자아분화 수준을 가지게 된 채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핵가족의 정서 체계는 원가족에서 형성된 부부 각자의 자아분화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는 다시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결혼 전에 원가족에서 정서적 융합이 되어서 자아분할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과 비슷한 자아분할 수준의 상대를 고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부부 간의 융합 정도도 오히려 더 이제 증가하겠죠. 그 결과 핵가족의 부부 사이에 감정적으로 크게 의존하며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기 쉽고 오히려 이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부부 불화와 정서적 거리감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부는 자녀에게 다시 또 다른 제3자의 자녀를 끌어들여서 아까 우리가 삼각관계 얘기한 삼각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부부나 자녀 모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가족의 융합이 됐다라는 거는 이 융합의 결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한쪽 배우자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역기능이 날 수도 있고 또 만성적인 부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역기능과 문제 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가족 융합이 심한 가족의 경우 내적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불안이 급증돼서 역기능 현상이 더 발생되고 자녀의 분화 수준도 오히려 낮추게 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에 핵가족 정서 체계는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핵가족의 융합이 심한 가족의 경우 내적,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불안이 급증되고 그러면서 역기능 현상이 발생되고 자녀의 불안 수준도 낮추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핵가족의 융합이나 분화 수준은 정서 체계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세대의 자녀의 분화 수준과 기능에 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바로 다세대 간에 전수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음 개념에서 또 연결돼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다음 주요 개념은 가족 투사 과정인데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가족 투사 과정은 미성숙한 부모가 자신의 미분화와 불안을 다루고 부부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녀에게 정서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어 기제가 바로 가족 투사 과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앞에 첫 번째 개념인 이 불안 수준이 결국은 누군가의 우리 삼각관계
개념하고 또 연결이 돼서 누군가와 에너지가 결탁이 되고 융합이 되고 그런 삼각관계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 투사 과정이다. 그래서 보호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의 삼각관계에서 가족 투사 과정이 작동한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의 융합이 강할수록 투사 과정에 의존하게 되고 자녀에게 미치는 해악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에 의하면 그 가족 투사 과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느 가정에나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가족 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일수록 투사 정도가 더 심하겠죠. 예. 그리고 투사 대상이 되는 자녀 역시 자아 분화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또 부모의 미분화에서 오는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가족 폐퇴는 계속해서 전수된다. 세대 간에 전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다세대 전수 과정이죠. 계속 개념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전수 과정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가족의 정서 과정이 전수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보호에는 이 개념은 미분화된 가족이 갖는 문제를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여 또다시 미분화를 낳게 되는 가족 투사 과정이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갈수록 자아 분화 수준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더 여기서 얘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러면서 세대와 세대가 전수될수록 나중에는 몇 세대를 걸치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신분열 또는 사회 부적응, 뭐 역기능, 뭐 이런 이제 그 유발할 수 있는 한 개인을 양상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정서적 단절은 뭐냐? 이제 정서적 단절은 관계를 유지할 사람들끼리 정서적으로 접촉을 끊고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원가족에서 투사 과정에서 개입된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 부모와 융합된 자녀가 원가족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불안과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물리적, 정서적 접촉을 회피하여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계도를 그리겠지만 우리가 이게 관계를 그릴 때 원만한 관계, 소원한 관계 이렇게 점선으로 갈등 관계 이렇게 그린다면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끊기는 이렇게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단절은 세대 간의 융합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고 세대 간의 정서적 융합이 클수록 단절 가능성이 더 높다. 아예 그냥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원가족을 안 봐요. 왕래를 안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가끔 내 주변에 보면 어느 가정은 친가를 하고 아빠가 인연을 끊었어. 또는 어느 가정은 엄마가 외갓집하고 인연을 끊었어. 또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보는데 이모들하고는 연락을 안 해.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정서적 단절. 그래서 융합이 심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거나 거리를 두거나 또는 같이 살면서도 접촉을 피하거나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화시켜서 부모가 중요시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보이게 되죠. 즉 정서적 단절의 두 가지 표시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과 독립성의 과장이다라고 보실까. 그러니까 독립성의 과장은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땐 독립성이 있어 보이나 오히려 정서적 단절을 포장하기 위한 독립성의 과장이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호에 의하면 부모의 정서적 단절이 심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가족 문제를 과장해서 자신의 긴장과 문제가 부모의 탓이라고 투사시키는 거죠. 이런 자녀가 이성을 사귀고 결혼을 하는 경우 고립과 소외에 대한 불안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의존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신의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다시 또 자신의 핵가족에서 우리는 더 우리끼리 잘 지내야 돼. 자녀에 대해서 더
그 애착을 더 보이는데 그 애착이 나중에는 만성 불안, 만성 애착이 돼서 융합으로 이르게 되고요. 이런 융합은 결혼 생활에 긴장과 문제가 생길 때 역시 정서적 단절 현상을 다시 또 반복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정서적 단절 때문에 다시 핵가족 안에서 자기 자녀와 또는 부부 간에 결속을 이루고 그 결속이 지나치면 융합이 되고 또 융합이 다시 또 긴장과 문제가 생김으로써 다시 또 다른 정서적 단절을 이루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대 간의 전투가 된다. 그 결과 이제 멀리 달아나거나 거부 또는 격리, 고립화를 오히려 보여요. 그래서 아예 단절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원가족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정서적으로 붙잡혀 있는 한 그들은 개인적 성장은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단절, 아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서적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미분화된 상태에서 성숙할 수 없다는, 자아가 성숙되지 못한다, 개인적 성장이 정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출생 순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